오늘 아침 SNS에서 저는 이런 글을 봤습니다. 역대급 태풍, 또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을 넘어섰고 사흘간 휴진, 의료진은 파업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참 고단하고 힘들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자, 태풍 바비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1시간 반 동안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도 정말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있고 이 수도권의 확산세가 특히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의학 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의 전병률 교수님, SBS의 남지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제 들으셨겠습니다만 SBS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전도 걱정해 주시고 방송도 걱정해 주셨는데 이 방송사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교수님, 그 뉴스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일단 그 기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감염이 됐을 가능성, 그리고 또 같은 그 직장 그 공간에 있는 분들이 수시로 이제 접촉, 뭐 회의도 많이 했을 텐데 또 그럴 경우에 이제 이 비말 전파에 의한 감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됐습니다. 예. 일단 확진 판정을 받은 분은 SBS 협력업체 직원이고 지난주 금요일에 퇴근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았고요. 지난 일요일에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받았고 어제 오후에 확진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제 양천구 보건당국에서 나와서 현장 조사를 했고, 그래서 사실 어제 2시간 동안 저희가 통제가 됐습니다. 봉쇄가 됐습니다. 저는 퇴근을 하려고 하다가 오후 4시 15분 이후에는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 회사 문이 통제되는, 문이 닫히는 장면을 봤는데 상당히 그때 이 SBS 목동 사옥 1층 로비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어떤 긴장과 불안, 이런 것들이 느껴졌고 저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그렇게 멀리 있지 않구나. 그런 걸 실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뭐 정은경 본부장도 브리핑하는 가운데서 본인도 이 코로나19에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멘트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위에 무증상 감염자가 늘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 씻기,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화될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방역당국의 현장 조사 결과 판단에 따라서 2시간 만에 SBS 통제는 풀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지침 그대로 준수하면서, 적극적으로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방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이야기를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오늘 대국민 브리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다중이용 시설의 집단 발생 감염을 보시면 파주시 스타벅스 관련하여 총 6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그 밖에 안양시의 분식점, 그리고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과 관련된 음식점, 그리고 강남구의 커피 전문점과 양재동 식당 관련 등 카페와 음식점에서의 노출로 인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넘어선 과도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확진자가 사회적인 그런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검사 회피 또는 차별에 따른 불신 등 공동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정보 공개 시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 언론 보도, 개인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게시할 경우에도 반드시 확진자 동선 정보 공개 안내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보에 한해서 공개하고 공개 기간이 경과 시에는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최근에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철저한 이행과 국민들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이나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는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음식점, 카페를 방문할 때도 포장 배달 음식을 더 활용해 주시고 운동을 하실 때에도 실내 체육시설보다는 집이나 야외에서 운동을 하고 친구, 동료 모임도 가능한 한 비대면 모임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외출을 할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브리핑할 때마다 당부하는 이야기 꼭 지켜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남주현 기자, 오늘 그제와 어제는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였는데 네. 오늘은 다시 300명을 넘어섰죠?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가 됐고요.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307명 가운데 수도권에서 229명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언제 3단계로 격상하느냐. 그걸 예. 다들 기다리면서도 또 원치 않는 그런 좀 양가 감정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SNS를 통해서 3단계 격상한다는 내용이 쫙 돌았었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 브리핑 때 문의를 했는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3단계를 가기 위한 사전 준비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어제 밤에 생활방역위원회가 열렸는데 네. 의료계 인사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격상을 해야 된다. 우리 의료 역량을 이게 넘어서기 전에 빨리 3단계로 가서 좀 그 확진자 수를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사회 경제계 인사들은 이걸 하면 거의 모든 사회 경제 활동이 멈추기 때문에 그 피해가 너무 크다. 최대한 일단 2단계 그 결과를 확인을 하고 최대한 잘 이행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이번 주까지는 좀 보고 3단계 격상을 논의하자라는 입장으로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은 3단계로 가지는 않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번 주 말까지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다음 주에는 불가피하게 3단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물론 이제 그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상황의 그 어떤 시급성, 중대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19일 0시 기준으로 수도권 2단계 발생, 또 24일 0시 기준으로 전국 2단계 발생, 사실상 그 2단계 발생에 따른 이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아직까지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한 2, 3주간에 그런 이 효과를 좀 본 이후에 그래도 계속해서 환자가 증가한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지금 당장 3단계를 가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실생활이 완전히 이제 이 봉쇄가 되는 그런 양상으로 초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데 대해서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세균 총리가 오늘 오전 11시에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께 들어오는 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성현 기자 뉴스를 봤더니 말이죠. 리포트를 봤더니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깜깜이 감염,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이게 걱정이다. 이런 뉴스가 나갔거든요. 네, 지금 사실 사랑제일교회와 그리고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들 중심으로 계속 감염이 커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서울의 다양한 지역에서 그것도 굉장히 미용실, 카페,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방문 판매 업체, 그리고 오늘 아파트도 또 나왔죠. 네, 예전에 우리가 의정부 아파트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확인을 해보니 그때는 결국은 그 운동시설이 관련된 집단 감염이었거든요. 네. 이것도 아마 역학조사를 하다 보면 어딘가 또 그분들이 같이 동선이 겹친 곳이 있겠죠. 그래서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는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도 안심할 수 없고요. 그래서 실내에 들어가실 때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시고 가능하면 의료기관 방문이나 생필품 구매 같은 그런 목적이 아니면 외출도 자제해 달라는 게 보건당국의 당부거든요. 언제 어디서 우리가 확진자를 마주칠지 모른다. 그러니까 가능한 외출도 자제해 달라. 그게 보건당국의 한결같은 당부입니다. 이 확진자 관련해서 지금 남정 기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은경 본부장이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필요한 정보를 넘어선 과도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확진자가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검사를 회피하고 차별에 대한 불신 등 공동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제 그 협력업체 직원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SBS가 2시간 동안 통제되고 봉쇄되고 자칫하면은 정상적인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걱정과 불안이 확산했거든요. 이런 확진 판정받은 직원은 그것이 더 고통스럽고 걱정되고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2월 중순경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팀에서 네.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일단 본인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라는 것, 또 누가 나 때문에 피해를 본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을 그 여론조사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등은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정보 공개로 인해서 본인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좀 낙인 효과라든지 또 그분과 같이 생활했던 분들에 대한 또 다른 공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멘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마치 우리 사회에 뭔가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우리의 동료고 이웃이고 가족이고 친구고 그분들도 원해서 확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아니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꼭 명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확진 판정 받으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더 힘내셔서 치료를 잘 받으셔서 조속히 건강하게 회복되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본인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가장 걱정한다. 또 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 네. 직장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확진 판정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는 좀 비판적인 여론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정광훈 목사의 어떤 뭐 진료받고 확진 판정 받았을 때의 뭐 정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공개가 됐던 겁니까? 네, 그 오늘 뭐 매체에서 그 정광훈 목사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을 때 그 PCR 검사 결과 중에 일부죠. 그 CT 값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정광훈 목사의 몸 안에 바이러스 양이 많았다는 내용인데요. 그 구체적인 그 CT 값이 공개가 됐다는 건 굉장히 좀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것은 예. 검사를 실시한 그 검사 주체와 방역 당국만 알고 있는 정보인데 본인도 모르는 겁니까? 그 검사를 받은 본인도 이걸 모르는 정보입니까? 본인에게도 통보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노출이 되면서 이제 그 검사 받을 당시에 그 몸 안에 바이러스 양이 많았다. 근데 이게 이제 바이러스 전문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배출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개인의 굉장히 민감한 의료 정보죠. 이런 것이 노출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일단 그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이 개인 의료 정보가 공개된 것에 대해서 그 해당 매체와 그리고 방역 당국에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지금 상당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도 받고 있고 잘못된 판단 또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면서 더 바이러스를 전파시킨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의 의료 정보가 공개되는 것 이거는 직접 의료계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환자의 개인정보 공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그로 인해서 받게 될 또 불이익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또 아무리 또 정보 공개가 소중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의료계 또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3단계로 가서 비록 대한민국 전체가 멈춰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코로나19의 감염세 그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서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정부 또 사회경제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주는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은 섣부른 것 아니냐. 이번 주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 조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방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풍전 등화라할 정도로 하루하루 우리 방역 체계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상황 호전이 없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멈추게 되어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선은 현재 2단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총력을 다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네, 정세균 총리 상당히 지금 고통스러운 선택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상황이 지금 현재의 상황대로 계속된다면은 결과적으로 다음 주가 되면은 3단계로의 상향 조정도 저희가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 총리님의 이런 메시지는 우리 국민들이 일단 심리적으로는 3단계에 준하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된다 한들 개인들의 위생수칙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또 그 역시 또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 개개인이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할 것은 개인 위생수칙 5대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점, 이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정 기자, 신천지 때 말이죠. 그때 하루 확진자가 한 900명 넘은 적도 있었죠. 900명, 예. 2월 28일이었나요? 2월 말순에 20, 900명을 넘은 적도 있는데 지금은 300명 정도 또 200명, 300명, 100명 수준이 지금 현재 한 열흘째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열흘이 14일 너무 부터 예. 열흘이 네. 지났죠. 열흘이 지난 상태고 원래 3단계로 상향 조정할 때의 조건 중에 하나가 2주일 동안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야 하고요. 예. 그리고 전날 대비 그 확진자 수가 2차례 이상 더블링이 돼야 한다. 그리고 그 외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3단계로 가야 한다는 그런 어떤 모두의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는 거죠.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말이죠. 자, 대구 신천지 때는 900명이 넘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우리 사회 전체가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00명, 300명 수준인데도 지금 우리 방역 당국 어떤 대처가 한계에 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 많이 나왔을 때에 비해서 한 3분의 1 수준인데 왜 지금이 한계 상황이고 그때보다 더 큰 비상 상황인지. 네, 사실 그 당시는 어떤 특정 종교 집단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그 급증 양상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양상이고요. 또 인구 밀접도가 당시 대구 경북 지역과 지금의 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있는 2,500만 명이 있는 그런 과밀 지역이고 또 인구의 접촉 자체가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확산세가 당분간은 지속된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방역 당국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깜깜이 감염 또 소규모 집단 감염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방역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대처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저희가 이 뉴스 리포트를 한번 꼭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KBS 이상원 기자가 어제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리포트한 내용인데 말이죠. 전라남도 순천 지역입니다. 여기서 확진자와 밥을 같이 먹은 40대 주민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헬스장과 사우나를 이용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분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정말로 많아졌다고 합니다. 뉴스 리포트 영상 한번 볼까요? 서울 방문 판매발 확진자와 접촉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전남 75번 확진자가 매일 반복적으로 방문한 순천 청암대 헬스장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여러 곳에서 75번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1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4명 중 12명은 청암대 헬스장, 2명은 모임이나 식사 자리에서 75번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0대 여성인 75번 확진자는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헬스장 접촉자만 300명에 이릅니다. 수백 명의 지적장애 학생이 다니는 순천의 한 특수학교가 확진자 동선에 포함되면서 폐쇄됐고 어린이집과 학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또 확진자 중 한 명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일하는 수십 명의 공무원과 외주 직원들이 검사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기간제 같이 현장 일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다 같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한 70명 정도 될 겁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4명에 불과했던 순천시 누적 확진자 수는 방판과 대형 마트, 병원과 헬스장 등 N차 감염을 거쳐 현재 34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한 명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지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함께 운동하고 함께 사우나하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뉴스 리포트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무방비 상태에서 비말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은 함께 생활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노출이 된다고 보는 거죠. 사실 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뭐 커피숍의 경우만 하더라도 2층에서만 66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다는 점, 상당히 이 전파력이 세다. 우리가 그런 점을 명심한다면은 얼마나 이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대단히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말이죠. 걱정스러운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남정 기자, 네. 오늘 사흘 동안 파업이 오늘부터 시작된 거죠? 네, 의협의 총파업은 오늘 시작됐고요. 지금 대학병원 전임의들은 이미 파업을 진행 중입니다. 업무에서 지금 떠나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 8시에 복지부가 일단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의 전공의 전임의들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어제 밤까지 계속 협상을 하다가 그게 잘 타결이 되지 않았고요. 결국 업무 개시 명령까지 내렸는데 일단 전공의 협회가 굉장히 다 강경한 입장이라서 바로 복귀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공의하고 전임의의 차이는 뭡니까? 전공의는 인턴과 레지던트, 그 예.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전임의는 대학병원 임상 강사, 보통 펠로우라고 하는 예. 분들이 전임입니다. 예. 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굉장히 뭐 최악의 경우에는 면허 정지, 면허 취소까지도 의사 면허? 염두에 두고 있다.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당장 그러는 건 아니고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으니 일단 현장 점검을 하고 정말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강경 대처하겠다라는 일단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말이죠. 지금 코로나19로 의료진들이 정말 헌신하고 봉사해서 저희가 의료진 덕분에 이런 캠페인도 하고 그랬는데 왜 이 시점에 이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하는 거죠? 그게 사실 의료계에서 역으로 보건당국에 묻고 있는 건데요. 오히려 예, 의료계가 그렇게 반대하는 그 의대 정원 확대라든가 그 4대 악으로 규정한 보건의료 정책이 있습니다. 그걸 일단 코로나 종식 이후로 좀 미루자. 다시 그때 논의하자는데 지금 보건당국이 같이 병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코로나19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부분에서 양측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고요. 어젯밤 늦게까지 협상을 하다가 결국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이 뭐 의사 한 사람이 보는 뭐 국민 비율 뭐 이런 게 OECD 선진 국가들 가운데 그렇게 상당히 많다. 적지가 않다. 많기 때문에 의대 정원은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정부는 아마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정부는 이 시점에서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그것 때문에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들은 파업을 하고 있고 정 교수님께서도 의사신데 말이죠. 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의사들, 특히 파업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이란 말이죠. 네, 뭐 사실상 지금 상황이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이제 의료진들의 명분이 뭐 그 타당하다 하더라도 일단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신뢰를 상실하는 그런 조치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상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 당국과 의료계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나 의료계가 좀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본 SNS 글 중에 하나는 아마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의료진 같은데 말이죠. 저희들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계시는 건 압니다만은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면서 저는 오늘 하루 선별진료소에서 일을 계속할 텐데 피켓을 들고 일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그 글과 사진을 본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네, 지금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양천구청에서 신규 확진자 4명 발생했다는 또 안전 안내 문자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대단히 엄중한 상황인데 지금 보건당국과 의사 얼마 전 정세균 총리가 전공의 대표들 만나서 일단 파업은 좀 보류하는 쪽으로 뭔가 계속 협의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제 끝내 결렬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오늘 그게? 새벽까지 계속 협상을 하다가 끝내 결렬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이제 강대강으로 가는 겁니까?
일단 오늘 업무 개시 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일단 의사협회도 그렇고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놨고요. 오늘 저희가 좀 돌아보니까 예. 일단 개원과 이 동네 의원들은 휴진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예, 많이 그래서 문을 열었고. 네, 지난번 1차 총파업 때에 비해서는 많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료 공백이 그러면 조금 다소 줄어들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건당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료계 반응도 조금 엇갈릴 것 같고요. 파업은 일단 내일 모레까지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 전공의 전임의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고 또 의사협회 차원에서 파업을 한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어떤 동네 병원 이쪽에서 일하시는 네. 그 의사분들이 파업을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하는 거고 그러면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분들은 아직은 파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교수들을 말씀하시는 것 예, 예. 같은데 예, 교수들은 지금 일단 전임의 전공의들의 파업을 지지하면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업이 코로나19 상황으로 검사를 받고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 지금 상당한 타격이 됩니까? 아니면은 이미 다른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병원을 찾는 분들한테 타격이 되는 겁니까? 그건 사실 상황이 지나고 나서야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학병원 현장에는 혼란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수술이나 이 외래 진료를 상당히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신 분들은 진료받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데요. 근데 뭐 암 환자라든가 중증 환자분들 수술이 많이 밀린 상태입니다. 이미 1차 총파업 때도 한 차례 밀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들 수술이 이게 장기화되면 몇 달씩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그 전공의들이 그때 정세균 총리와 협의를 하면서 코로나19 진료에는 참여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각 대학병원 선별진료소에는 봉사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이 대부분의 전공의 전임의들 또 의사협회 소속의 의사분들 아마 많이 후배들이실 것 같은데 만약에 직접 와서 상의하시고 이러신다면은 만류하시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네, 일단 뭐 현재 상황은 그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대국민 그 코로나 전쟁을 지금 어떻게 보면 함께 치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방법 없이 이런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정책을 접근할 때 그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좀 정교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이런 상황까지 도달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을 저도 사실 갖고는 있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의사들 아니라 그동안 뭐 노조들도 총파업도 하고 그러는데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적 동의와 지지 아닙니까? 의사들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지지하고 동의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뭐 알겠습니다. 의사들이 왜 그러면 이 시점에 정부에서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이 상황을 이용해서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관철시키려는 것 아니냐. 따라서 우리도 파업할 수밖에 없다. 그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 이것 때문에 또 의사들이 파업하면서 담보로 걸고 있는 게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이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또 의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대화의 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